먼저부터 강연자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하셨고요. 언론정보학 석사하셨습니다. 삼성물산에 입사하셔서 1983년에 매일경제 신문사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논설실장을 거치셨고 국민경제자문위원, 또 매일경제신문사 주필, 그다음에 현재는 매일경제신문사 감사를 맡고 계십니다. 그러면 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립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지금 받으신 책을 한 권 썼는데, 이 책 내용은 작년에 우리가 이제 1인당 성장률이 1년에 10.3%가 올라서 35,000불이 처음 되고, 35,000불이 되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금방 5만 불도 눈앞에 이제 들어오고 해서 과연 우리가 5만 불을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10만 불까지도 달성이 가능한지를 한번 연구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자는 아니지만은 제 경력이 아까 들으신 대로 이제 평생 기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을 취재를 해서 이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를 연구를 해보고 싶었고, 이제 그걸 옮겨 놓은 책입니다. 우리나라 미래, 인간은 뭐 미래를 항상 알고 이제 싶은 그런 본능이 있는데,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되게 국민연금이 얼마 가면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인구 저출산에 의해서 인구 감소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만 나와 있지 우리가 언제 가령 5만 불을 달성하고 10만 불을 달성하고 이제 이런 건 없는데,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봐서 오늘 결과물을 책에 냈습니다만은, 요즘 참 책을 안 읽는 시대라는 얘기를 듣고 저도 책을 써놨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딸 둘이 저 책을 아직도 다 안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큰 딸이 김현장 변호사로 있고 작은 딸도 이제 맥킨지에 있습니다만, 그런 애들도 이렇게 책을 잘 안 읽는데 그래서 어쨌든 알기 쉽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고, 요즘 보면은 언론에도 제일 많이 나고 이런 아침 조찬에도 제일 많이 한 그 핫한 주제는 챗GPT 같습니다. 저희 신문사도 어제 아침에 챗GPT 전문가를 초청해서 이제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정말 이제 미래가 어떻게 변할 건지, 그리고 어떤 직업이 많이 없어질 건지, 이런 이 어떤 호기심도 있고 공포감도 있기 때문에 챗GPT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다음 기회에 한번 들어는 보십시오. 근데 어쨌든 오늘 제 주제는 앞으로 우리가 과연 큰 길로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연구를 해보니까 5만 불 같은 것은 3만 5천 불에 작년 한 해 3,200불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3만 2천 불 정도에서 3만 5,373불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속도면은 10.3%가 늘어났는데, 여러분 72 법칙을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 72를 10.3으로 이렇게 나누면 한 7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W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템포로만 올라갔으면 우리나라가 7년 만에, 그러니까 2021년에서 2028년이면은 7만 불이 가능한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5만 불은 굉장히 쉽겠다 생각하고 이제 좀 들여다보니까 KDI가 2021년에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과거에 3만 불 갔던 나라들이 5만 불을 어떻게 돌파했는가를 쭉 보니까, 가령 일본 같은 경우에 1992년에 3만 불을 돌파했는데 지금도 5만 불 돌파를 못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금 있으면 한국하고 역전된다. 지금 한 3만 5천 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가 이제 거의 상투치고 5만 불을 잠시 2012년에 터치는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투치고 내려오고 많은 나라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태리도 그러고 스페인도 그러고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나라는
2007년에 3만 불이 됐지만 지금은 2만 9천 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연 5만 불로 이렇게 치고 올라갈 건지, 그리고 이제 우리도 상투를 치고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들고, 단지 5만 불을 힘차게 뚫고 올라간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만 5천 불을 돌파하면서 이제 웅크타드 같은 데가 한국은 선진국이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보면은 뭐 G7 뭐 회담에도 우리 정상을 끼워주고 나토 같은 데서 끼워주고 하니까 참 누구나 다 지금 거침없이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가 거침없이 선진국이라고 말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5만 불, 10만 불로 과연 달성이 가능한 건지, 제가 좀 스터디했고 책에다 써놓은 것을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을 나타내는 그림이 제일 좋은 게 뭐겠는가를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가 한국이 반도체가 강하니까 반도체 그림을 써라 이렇게 했는데, 반도체 그림을 쭉 뽑아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우리 대통령 사진을 찍었는데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작년에 제가 우리 우주선 발사 성공한 거 하늘로 솟아오르는 거 이걸 써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오늘 한번 이렇게 음미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세계 우리가 10만 불을 목표로 했는데, 이렇게 10만 불 되는 나라는 현재는 이렇게 룩셈부르크밖에 안 보이고, 버뮤다는 나라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일랜드가, 이게 지금 금년에 다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작년 통계인데, 아일랜드가 10만 불로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보면 6만 9천 불로 돼 있는데 아마 7만 불이 조금 넘어갔을 겁니다. 미국 달러로 계산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쭉 오면은 그 OECD의 평균이 4만 2천 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빨간 줄로 써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작년 건데, 이건 1인당 GDP고 1인당 GNI로 정부는 통계를 합니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이 벌어온 돈을 합칩니다. 그러면 3만 5천 불이 조금 넘었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OECD 평균보다는 상당히 낮고, 그리고 이제 작년 것을 보니까 금년에 보니까 환율이 우리가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지금은 3만 2천 불로 이제 떨어져 있어서 OECD 평균하고는 거의 우리가 10,000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1급 선진국은 아닌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일본도 심지어 OECD 평균보다 낮고요. 이태리가 바로 우리보다 하나 위인데 아마 원화가 더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태리를 따라잡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계 12 경제 대국이다 맨날 12 하고, 이게 GDP의 이제 총계가 이제 10이란 얘기인데, 저기 보면 거의 1조 8천억 불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저게 작년에 환율이 우리가 12.9%, 13%가 절하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억 6,600만 불로 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러시아가 작년에 이 천연가스 이런 거 워낙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러시아 루블화가 22%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나오면은 러시아가 우리보다 바로 앞질러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인데, 브라질이 12위인데 브라질도 통화 가치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금년에 발표하면 12위로 맨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라고 그랬는데 12위로 돼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에 이제 선진국이라는 대유행이 있었는데 웅크타드가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이게 이제 2021년 그다음에 22년에 가서 대선을 앞두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이제 그걸 많이 물고 먹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3만 5천 불이 처음 달성했기 때문에 상당히 금자탑을 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6.25 때 끝났을 때 67불밖에 안 되는데 이 3만 5천 불 나누면 약 520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나라가 세계에서 이제 없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일본이 역전된다는 건 상당히
모든 국민들이 다 뭐 저도 기자 생활하면서 저렇게 좀 뿌듯한 그런 소식은 처음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노구치 유키호라는 유명한 교수가 히토스파스대 교수가 이제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할 거다. 그러면서 그 선진국 탈락의 개념은 이제 그러면서 아시아의 대표 주자를 한국에 넘겨줄 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저 누리호도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K 방산 그래서 K 방산이 세계에서 한 5위, 누리호 성공이 세계 7위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이제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정의는 어떻게 돼 있는가를 제가 조금 좀 물어봤습니다. 우리 권오기우 장관이랄지 이제 OECD 대사하고 이런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공식적으로는 OECD 회원국이면 선진국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제일 지금 꼴찌가 제일 늦게 들어온 게 콜롬비아 같던데 콜롬비아가 지금 1인당 소득을 보면은 8,0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OECD 적어도 그래도 선진국으로 통용되려면 한 3만 불은 보통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3만 불 이하는 선진국이라도 한 C급 정도 그리고 이제 한 3만 불에서 4만 2천 불 그 사이가 한 B급 정도 그리고 이제 정말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은 OECD 평균은 넘어야 되는데 한 5만 불은 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당당한 선진국이라고 말하기는 그렇다. 그러니까 DAC는 뭐냐면은 이건 저 ODA 그러니까 원조를 해주는 나라의 그 멤버 그룹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2010년도에 22번째로 가입을 했고요. 그래서 OECD 멤버 중에서도 이제 돈을 남들한테 이렇게 이제 공여금을 자선금을 줄 수 있는 나라가 DAC 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IMF 기준도 별도로 이제 선진국에 이제 그걸 해놓고 있는데 1인당 GDP랄지 이제 수출, 글로벌 금융 시스템 이런 걸 감안해서 40개국 정도를 선진국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노멀하게는 OECD 회원국을 선진국이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이제 한국이 좀 구린 데가 없이 떳떳하게 선진국이냐 조금 미달한 부분이 없느냐 하는 것을 조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세 번째 보면은 가계 총 처분 가능 소득 PGDI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1인당 소득 중에서 정부 몫으로 가는 거, 기업 몫으로 가는 걸 빼버리면 그러면은 우리가 가계로 온 게 한 56%밖에 안 되는 걸 이건 그 통계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냐? 그러면 다른 나라가 대개 보면 80%나 85% 정도가 가계로 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1인당 2만 불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만 불 가지고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아까 노구치 유키오 교수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당당하게 말하면 OECD 평균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특히 국민 행복 지수나 이런 데서 한국이 아직은 그 조금은 A급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고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데가 금년에도 아마 며칠 전에 발표했죠. 57위로 발표했는데 여기는 지금 62위로 돼 있는데 발표 기간마다 약간 틀립니다. 근데 금년에도 제가 보기에는 핀란드가 1위가 됐던 것 같은데 1위부터 5위 되는 나라를 쭉 보니까 뭐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소득이 5만 불 이상이다. 근데 꼭 너무 그 순위를 얘기하고 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객관적인 밸류로 보면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은 그래서 서울대 이근 교수랄지 그 니어재단도 얼마 전에 그랬지만 선진국이라기보다는 선진도상국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으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선진국 초입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챗 GPT한테 한국이 선진국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하지만 하면서 선진국 완벽한 선진국으로 인식되기까지는 여러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장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챗 GPT도 이제 한국이 100점짜리는 아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고 미국은 어떤 거냐 물어보면은 미국은 거의 거침없이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세계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우리 반기문 총장님이나 그다음에 태영호 같은 사람도 이제 유럽에서 외교관 한 10여 년 했고
OECD 대사를 직전했던 고영곤 대사 같은 경우한테 쭉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나라를 밖에서 활동하면 어느 정도로 쳐주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반기문 총장 얘기는 이제 순서를 쭉 영미국이나 인구대국이나 자원대국 이런 걸 쭉 이름을 나열하더라고요. 칸을 좁아서 다 못 썼는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 앞에가 되게 12나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13번째 위치가 한국의 정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3번째도 대단하긴 한 거죠. 그렇게 이제 한국의 국력의 위치로는 되게 그렇게 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한국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약간 근래 좀 부를 모아서 국제적으로 큰 일이 벌어지고 이러면은 어떤 품격을 지키는 게 이제 결국은 돈을 내는 건데 그래서 저 코로나 처음 발생했을 때도 한국이 그때 처음 내는 게 우리가 1,000만 불을 냈었는데 이제 나중에 저희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G7에 초청받아 가지고 거기 가서 급히 이제 한국이 너무 작게 냈다 해가지고 2억 불로 수정을 해서 했는데 그때 2억 불로 수정을 하니까 대통령 사진 찍는 자리를 굉장히 앞자리로 해줬더라고요 보니까 뒤에서 앞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돈 내는 게 쭉 나오던데 보니까 미국이 99억 불로 낸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엊그저께 기시다가 가서 71억 불 냈던 걸 그 자리에서 5억 불 더 내고 그래 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 내는가는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보도를 보면 2억 불 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인색하다. 그래서 저 반기문 총장은 이제 대통령 새로 된 사람마다 쫓아다니면서 돈 좀 많이 내라고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그랬고 그랬는데 태영호 고영권 저 양반들 얘기 들어보면 유럽에서 보면 그 한국의 물품 뭐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이런 거 보면 일본보다 낫다 이런 평가도 많이 듣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코리아 기적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국제회의 같은 데 가서 이제 그 한국서 왔다 그러면은 굉장히 쳐다본대요. 이제 다시 한번 한국 사람을 쳐다보는데 또 어찌 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제 신참이 하나 왔다. 못 본 얼굴이. 그래서 골프로 말하자면 신동이 온 거죠. 그래서 신동이 오면 우리도 쳐다보는데 좀 보면 또 신동이 다른 신동으로 바뀌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신동은 어찌 보면 이제 프로는 아니라는 뜻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알아주는 신찬 얘기가 왔고 다크호스다 이렇게 이제 우리 위치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 제목을 선진국의 조건으로 했지만 A급 정도 선진국으로 이제 올라가는 게 한국이 지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전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5만 달러라고 하는 게 3만 5천 불에서 코앞에 있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굉장히 마의 장벽이더라. 그래서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태리가 모두 못 넘고 독일도 못 넘었다는데 독일이 2021년에 살짝 넘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독일이 넘어갔는데 작년에 유로화가 떨어졌으면 다시 독일도 떨어졌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KDI가 분석을 했던 건데 한번 보시면 3만 달러 달성을 쭉 하고 나서 10년 후, 20년 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달성 시기가 여기에 보면 일본이 92년이고 미국이 97년. 그러니까 일본이 대단했던 거죠. 95년보다 5년이나 먼저 했으니까. 독일도 95년. 그리고 프랑스, 영국, 이태리, 스페인은 전부 2000년, 2004년부터 2007년. 그리고 영국이 2002년에서 3만 불을 돌파하고 2007년에 5만 불을 돌파했었답니다. 근데 지금 한 4만 3천 불밖에 안 되는데 그 환율 효과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지금 20년 후니까 대개 그래서 거의 미국 이 까만 줄 미국 말고는 거의 못 올라가 있는데 이 독일만 약간 다시 올라간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 달러라는 벽이 상당히 이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이 5만 달러를 이제 하려면 지금부터 뭐랄까 새로운 성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국이 보니까는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 방정식을 써왔던 우리가 뭐 이제 벤치마크 잘하고 또 전 세계 뭐 득달같이 가서 팔고 이랬던 게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러시아에 지금 저 현대차 기아차 공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해서 지금 미국 제재에 의해서 그 공장 둘 다 서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모든 다 빠져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반도체 투자도 아시다시피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보고 뭐 투자를 하라 하지 마라 해서 이렇게 이제 미중 대결 뭐 이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그러죠. 이 패권 전쟁을 놓고 이제 세상이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했던 방식이 도저히 좀 안 먹히게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 성장 잠재력이 지금까지는 고성장이 한국의 어떤 네임밸류였는데 지금은 성장 잠재력 금년에도 1.5%로 떨어지는데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97년 환난, 그리고 80년에 그 2차 석유 오일 쇼크 외에는 지금 1%로 된 거는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이 상당히 그 성장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ESG 경영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해당이 되지만 특히 중후장대형이 많은 그런 기업, 제조업이 많은 데는 상당히 불리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환율에 대해서 써놨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 요즘 우리나라 정치의 그 대결이 어떤 제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도 정치 대결이 이렇게 내전 상태인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환율 리스크도 문제지만 정치 지형이 과거하고는 좀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과거 같이 성공을 만들어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중국이 이제 이 미국하고 이렇게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쭉 보면은 2001년도에 중국이 WTO로 가입할 때 미국이 굉장히 도와줘서 했고, 미국은 중국을 자본주의식으로 발전을 시켜놓으면은 언젠가 자본주의 양당 제도가 되고 이제 자본주의가 똑같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2001년에 WTO로 데리고 왔는데, 중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제 1840년에 그 아편 전쟁할 때 이제 서구가 우리를 짓밟았다랄지 이제 일본의 그 난징 사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영혼 깊이 그 원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2008년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전 미국을 위시하여 전부 자본주의가 위태로울 때 중국이 세계 성장의 40% 정도를 떠맡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내심으로는 야, 우리가 세계 최강이 되겠다 하는 제1차 자각이 저기서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트럼프가 아메리칸 퍼스트 하면서 세계 질서에서 우리는 빠져나가겠다. 우리는 몰겠다. 그리고 이제 이 브렉시트를 하면서 영국도 우리도 빠져나가겠다. 유럽 질서에서 이렇게 되면서 세계 질서의 핵심 세력이 공백이 된다 하고 중국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017년에 시진핑이 3연임을 하면서 미국을 완전히 대체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이제 미국 흉내를 내기 위해서 국제기구도 AIIB니 1대1로 저런 것을 만들고, 그리고 작년에 저기가 시진핑 20차 당대를 하면서 대만을 무력 통일하는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 향후 10년이 중요하다. 그래서 향후 10년에 미국을 갈아엎겠다는 그런 야심을 숨기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그런 중국의 속셈을 정말 잘 써놓은 게 롱 게임입니다. 저 책은 지금 바이든 정부의 국무부의 러시도시라는 현재 국장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저기에 보면 중국의 생각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정말 잘 표현해놨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는 아주 최근에 나온 책인데, 중국이 이제 가령 대만도 침공하고 그다음에 2030년대 가서 어떻게 흘러갈 건가를 이제 예상을 해놨는데, 이 사람 실패하는가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2030년대 가서 시진핑이 이제 권력 교체를 할 때 그때 혼란, 그리고 중국도 일본이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 의한 경기 하락,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돈을 꿔주면서 AIIB 이런 걸 했는데 그 돈을 못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중국이 2030년대 굉장히 시들 거다. 근데 시들기 전에 투키테스트도 그랬지만 시들기 전에 항상 야 이러다가 우리 기회가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만 침공을 해서 뺏어와야 되겠다. 마지막 힘을 쏟자. 그래서 그런 게 역사적으로 늘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대만 전쟁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게 이제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봤냐는 것을 보면은 미국은 이제 중국이 그 2015년에 뭐 제조 미공이요 뭐 세계 인류 국가가 되겠다 뭐 별소리를 다 해도 뭐 저건 국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017년에 시진핑이 3년임을 하면서 미국을 대체하겠다. 그거에 나오고 나서 그해 말에 2012년에 중국은 미국에 맞서는 패권 국가라는 걸 공식적으로 해서 쟤들이 정말 우리를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는 걸 2017년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가서 이제 중국은 미국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 그리고 에서 이제 그 이후로 아시다시피 이제 관세 전쟁으로 해서 엄청나게 이제 중국이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안 된다 해서 관세를 엄청나게 때리고 그리고 화해 같은 것을 죽이고 막 그런 정책을 써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현재까지도 중국의 발전은 못 보겠다. 근데 트럼프 시절까지만 해도 유럽은 조금 중국이 각계격파해서 중국 편이었는데 코로나를 지나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면서 중국 러시아가 이제 한 편을 먹고 이게 이 전체주의 국가 독재주의 국가들이 저렇게 편을 짜고 나오니까 이제는 나토에서도 중국은 체계적인 도전자 해가지고 이제 나토 쪽도 완전히 이제 미국하고 돌아서는 그래서 러시아, 중국, 뭐 이란, 뭐 시리아, 북한 뭐 이런 세계적인 옛날에 말했던 약간 불량 국가들 그리고 미국과 이제 유럽 그리고 아시아, 한국 등 이렇게 해서 세계가 굉장히 나눠져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도 그 경제 서프라이 체인이랄지 그 수출 시장도 차이가 많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장률이 아까 저성장을 얘기했는데 2000년부터 2007년까지만 해도 쭉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3.8%로 압도적으로 높은 걸 알 수 있고 2007년부터 20년까지도 우리가 굉장히 2.8로 높죠. 그리고 2020년부터 30년까지 가면은 이제 지금 시기가 거의 지금 다른 나라 선진국하고 비슷해져 있는데 2030년부터 2060년까지 저게 OECD가 해놓은 걸 보면은 0.8%로 가장 낮습니다. 심지어 일본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계기판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비행기나 자율운전 차로 말하자면 계기판에 그대로 올려놓으면 한국은 5만 불로 못 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조동철 원장 같은 경우도 2050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다 그러는데 사실은 딴 데는 2060년부터는 60년대부터는 쭉 마이너스 성장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한국과 OECD와 세계 이렇게 쭉 보면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은 성장을 기록하다 2011년부터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세계 평균에 따라잡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15년, 13년 동안 이제 세계 성장에 우리가 따라잡히고 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구도 이제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다는 건 여러분이 이제 워낙 많이 접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중국도 저렇게 1.16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걱정이고 제가 보기에는 중국도 아마 곧 1 이하로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 지금 인구가 작년에 80억이 됐는데 2080년 정도 되면은 104억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04억이 상투가 돼서 다시 2100년이 되면은 80억 정도로 21세기가 끝날 거다. 근데 지금까지는 인구 증가에 의해서 굉장히 노동력이 싸져서 특히 이 중국이나 인도 그리고 동구권 인구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세계 인프레를 이제 안정을 시켰는데 이제는 중국에서도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서 이 인구 대역전은 그런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인프레 시대는 끝났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가 많이 나오면은 저게 틀려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인구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낮은 물가 시대가 끝났다는 게 인구 대역전에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에 대해서 아주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붕괴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 그러니까 브레튼 우즈 이후에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질서가 이제 서로 각자 도생이 되다 보니까 미국이 그런 역할을 안 맡으려고 그러고 전 세계 인구가 다 감소하고 이러면서 세계가 지금까지 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로 전개된다는 게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100년 후 인구를 제가 1214만 명이라고 해놨는데 인구 통계는 통계청에서만 생산합니다. 근데 통계청에서 지금 2070년까지 해서 보면은 생산 연령 인구가 제일 위에 보면 3,700만, 2070년에 가면은 1,700만 이렇게 해서 2,000만이 줄어든 거. 이게 가장 쇼킹한 걸로 현재 발표가 돼 있는데 제가 통계청장한테 좀 특별히 잘 알아서 사정사정해서 100년 후 걸 좀 계산해 달라. 그래서 지금 2120년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도는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중간, 중위, 고위, 저위가 되는데 중위가 보통 에버리지로 이럴 거다. 고위는 운수가 좋으면 이렇다. 낙관론. 이제 저희는 가장 최악의 경우 이렇다 하는데 최악의 경우로 보면 이제 1,200만, 중간으로 보면 2,000만 정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줄어들게 되고 생산 연령 인구도 지금 3,700만이 1,000만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이건 중간급으로 왔을 때 이렇습니다. 이것도 저위로 본다면 가령은 700만 이렇게 낮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출생이 지금 작년에 24만 9천 명이었죠. 근데 여기도 보면 저위가 되면은 가로 열고 이게 5만 3천 명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25만 명 나오던 게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줄어드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SG는 아까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지금 자산 규모 2조 이상은 2025년부터는 우리는 ESG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 규모 이제 모든 기업은 다 2030년부터 공시를 해야 되고 우리가 2030년까지는 탄소를 40% 감축하겠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게 너무 무리하게 한 걸로 돼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과제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이것도 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환율이 작년에 변화한 걸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뭐 이런 데는 이렇게 자원이 많은 데는 오히려 돈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10년 연초 대비 8.5였지만 연간 에버리지로는 12.9%가 떨어졌고요. 대만은 연간 평균으로는 8.6%밖에 안 떨어져서 그래서 역전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과거 쭉 보시면은 우리나라 환율은 IMF 이전에는 대개 1997년 951로 눈에 보이죠. 그래서 95년, 96년, 97년에 700원, 800원, 900원 이렇게 가다가 쭉 보면은 대개 1,100원 정도가 우리나라 정찰이었는데 작년에 킹달러가 오면서 갑자기 지금 1,300원으로 1,100원대가 1,300원. 그래서 2021년에 1,144원이 평균이었는데 작년에 1,293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 버리면은 우리나라 GDP나 1인당은 계속 다시 떨어지게 된다. 두 개 제가 공식을 내놨는데 이게 위는 1인당 소득을 계산하는 공식이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몇 년도 가서 총 GDP가 얼마 정도 돼 있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등식입니다. 위에 보시면은 1인당 GNI를 계산하는 것은 실질 GDP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 소득 총 우리나라 GDP가 얼마였다. 거기다 곱하기 성장률이 얼마였다. 그리고 GDP 디플레이터가 물가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률하고 물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돈 가치를 나누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다시 인구수로 나누면 이제 1인당 GNI가 나오는데 2021년에는 경제 성장률 그때는 돈 가치도 3%가 올랐습니다. 경제 성장률 4%, 돈 가치 3%, 7%죠. 물가 2.6%, 9.6%. 그리고 인구 약간 줄어들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벌어온 돈 해서 10.3%가 2021년에는 올랐는데 2022년 가서는 돈 가치만 해서 13%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작년 전체로는 7.7%가 감소하게 됐습니다. 이 밑에 공식은 이제 어느 해, 가령 2050년이다. 2050년에 우리나라 GDP가 얼마가 되겠는가 하는 걸 계산할 때는 L은 노동이고 K는 자본입니다. 그래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하고 그리고 A가 총 요소 생산이라고 하는 건데 노동과 자본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동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굉장히 감소하게 돼 있고 그래서 아까
성장률이 0.8%밖에 안 된다고 이제 OECD가 계산해 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좀 솟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 A에서 마술을 부려야 된다. 그 2차 6.25 전쟁이 끝나고 이 폐허가 됐을 때 영국 더 타임스가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이 이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이 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쓰레기 취급을 한 거죠, 한국을. 그랬는데 70년 만에 우리가 장미꽃을 저는 피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모든 계기판을 놓고 성장률이랄지 노동이랄지 다 놓고 보면은 5만 불은커녕 이렇게 아까 5대 장벽이 새로 생겨서 지금부터 내려가기가 딱 좋은데, 우리 1분기에도 지금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올 거라 그러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들어보니까 삼성전자가 1분기에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저 98년도 환난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나서 삼성전자가 골프를 치지 마라라는 명이 내려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안 치니까 삼성증권도 안 치고 생명도 안 치고 해서 삼성이 안 치면 앞으로 다른 데도 좀 그런 분위기가 될 정도로 현재 분위기가 좀 쌀랑합니다. 근데 이걸 반전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술 장미를 피워야 될 게 바로 총 요소 생산성이다. 요소 생산성은 여기는 기업의 경영 혁신, 그리고 기술, 노동 생산성, 이런 요소, 우리가 좀 마술을 피울 수 있는 이런 요소에서 우리가 솔루션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까 그런 우리가 계기판을 놓고 봤을 때 이제 5만 달러하고 10만 달러를 언제 달성이 가능하겠는가를 이런 것도 이제 언론에 보도는 안 돼 있는데, 제가 특별히 한국은행하고 통계청 그리고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에 부탁을 해가지고 계산을 좀 해달라고 해봤더니, 우리나라 소득 통계를 공식적으로 내는 한국은행은 혹시 저게 이제 세서 나가면은 자기네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빠지고 통계청하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만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계산할 때가 우리나라 2021년 그러니까 작년 초였는데, 그때는 환율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막 금리를 막 갑자기 올리면서 우리가 환율이 1,300원, 400원 올라갔는데, 이 계산할 때 환율이 1,200원이 안 됐을 때라 지금 계산은 조금 달리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때 1,100원대 환율로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가 대충 2032년 혹은 뭐 조금 늦어지면 2035년 정도에 5만 달러에 갈 것 같다,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10만 달러는 통계청에서 저한테 줄 때는 가장 희망적인 것은 2048년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제가 뭐냐면은, 아까 변수를 어디를 넣냐면은 국민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물가, 그다음에 뭐 인구도 조금 넣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장률이, 그리고 환율하고 물가가 이제 10년 평균해서 잘 안 변한 걸로 보고, 그래서 주로 성장률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그래서 2032년, 2054년 했는데, 만약에 환율이 많이 오르면 우리가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 우리 1분기에 지금 무역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환율이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그 적자가 나면은 환율이 많이 오르면은 우리나라가 10만 불이 못 될 가능성이 있다. 아주 영원히 못 될 거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저는 보면은 우리나라 아까 스페인이나 이태리 이런 데 비해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5만 불은 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5, 6만 불 가서 어쩌면은 아주 잘하기 전에는 그때가 상투를 칠지도 모르겠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령 2030년에 우리가 5만 불이 됐을 때 다른 나라는 그러면 제자리에 있느냐,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좀 계산서를 뽑아 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다른 나라도 또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5만 불도 A급 선진국이 아닐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0만 불이 한국이 됐을 때 다른 나라는 어떠냐 그러면, 룩셈부르크 같은 데는 이제 40만 불에 육박하고, 미국도 20만 불이 되고, 우리가 10만 불일 때 호주 같은 나라도 거의 20만 불이 되는, 그래서 그때는 또 10만 불이 또 A급 선진국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모두가 다 이제 발전하니까요.
그래서 챗 GPT한테 제가 한국이 5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5만 달러는 쉽게 돌파할 수 있다고 이제 해놓고 10만 불은 어떻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까 A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경영 혁신이나 기술이나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저 노동이나 자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 해줘야 되겠다. 저는 그런 거기서 아마 수를 제일 먼저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제가 보니까 화이자가 이제 백신을 제일 먼저 mRNA를 개발해서 한 3년간 100조 정도 번 것 같습니다. 통계 발표를 잘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역시 이제 그렇게 큰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는 게 미국의 기업들이고 코로나 화이자나 저기 모더나가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그 엘버트 블라가 그때 전 세계 정상들이 우리 백신 좀 달라고 전화했을 때 전화를 많이 안 받았는데 우리 대통령도 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서 안 받을 거라고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주사기 잘 만들어줘서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백신을 많이 줬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포춘 500대 기업하고 이제 이 국가의 그 GDP 크기를 보면은 지금 한 2년 전에 이제 중국이 개수로는 1위가 미국을 추월했고 이제 역시 중국, 미국이 세계 G2가 이렇게 다투는 걸 보면 역시 기업 크기, 결국은 기업 크기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일본이 있고 이것도 이제 역시 GDP도 세 번째가 일본이죠.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 영국, 이제 한국이 16개인데 한국이 아까 이제 보면은 GDP가 1조 8천인데 3조 정도 되는 게 영국과 프랑스인데 우리가 저기를 진짜 A급 선진국이 되고 뭐 우리가 G8 상당히 돼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러시아 빠진 자리에 저렇게 되려면 프랑스 정도까지는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기업도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뭐 지금 뭐 저기 현대차, 삼성전자 워낙 크니까 놔두고 현대차 같은 기업 하나 키우기가 보통 일입니까? 갑자기 클 수는 없죠. 그래서 결국은 유니콘 기업을 키워라. 이게 이제 10억 이상, 1조 이상 기업을 얘기한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뭐 미국 개수가 쭉 나왔는데 밑에 CB 인사이트가 전 세계적으로 유니콘 기업을 공식적으로 아주 자주 통계를 내는 기관입니다. 근데 저기에서 보면 미국이 510개, 중국이 167개. 그래서 미국의 앞으로 장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중국이 2030년에 미국을 따라잡더라도 2050년에 다시 미끄러질 거다는 얘기가 저런 데서 나오는 거고 한국이 여기는 11개라는데 우리 정부 발표는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콘으로 보면은 우리가 일본보다 낫다. 일본이 상당히 조금 추락하고 있는 나라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챗 GPT가 되면서 이제 그 AI 유니콘 개수는 얼마나 되냐고 이제 근자에 언론에 발표된 건데 한번 쭉 숫자를 보시면 AI 부분 유니콘도 이제 미국과 중국이 1, 2를 하지만 역시 이제 미국의 힘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는 AI 유니콘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상당히 역시 기업의 힘에서 분발해야 되겠다. 세계 200대 기업의 시가총액 순서를 한번 제가 200대 기업에서 좀 미래 세대 뽑아달라고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작년 6월에 삼성전자가 31위가 우리가 제일 높은 건데 최근에 물어보니까 29위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198위 LG 에너지 솔루션 이거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보면 이제 저 TSMC가 저기 보면은 앞에 나왔죠. 11인가요? 그래서 이제 대만의 TSMC가 이렇게 아시아 2위로 그 1위는 이제 텐센트 뭐 지주회사가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직은 굉장히 취약하다. 그리고 아시아 50대를 뽑아봤더니 여기서도 삼성전자고 LG 솔루션밖에 아주 최근에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약간 세 보니까 일본이 7개가 되고 인도도 6개가 있고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중국이던데 그래서 기업을 확실히 더 키워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어려울 때는 국가하고 기업하고 좀 이렇게 원팀이 돼서 해줘야 된다. 우리나라가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반도체가 수출의 20%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없으면 어떨 뻔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삼성이 반도체를 어떻게 시작했는가 좀 조금 조사를 해봤. 저 책에 좀 많이 써놨는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비서실장을 했던 이학수 비서실장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삼성 여기 이제 그 이병철 회장 밑에서 반도체 담당했던 사람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찾아서 이제 쭉 물어보니까 1979년부터 이제 그 이병철 회장은 늘 일본을 가서 일본을 가서 이제 일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봤더니 일본이 이제 반도체 하는 걸 보고 뭐 미국도 가보고 해서 아 이거 반도체 해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뭐 아무도 거의 몰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기 한 3년간 연구하다가 이제 전두환 신군부한테 이제 이런 걸 좀 해보겠다고 이제 사람을 넣어서 얘기를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도 이제 저 경제장관들한테 물어보고 그 경제장관들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흥 땅 30만 평 있는 걸 줬다고 그럽니다. 요즘 같으면 좀 택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저 대만 모리스 창 저도 대만이 반도체가 없었는데 1987년에 시작했는데 한 84년에 이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데려다가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있는 사람 데려다가 이제 국영기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그때 반도체 기업은 다 이제 자기가 설계해서 완성품까지 만드는 그런 거였는데 처음으로 해서 지금 세계를 호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일론 머스크 뭐 악동 같지만은 이 사람 테슬라 전기차 그다음에 스페이스X 했을 때 2009년에 거의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인공위성 그 민간 우주선 싼 게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그 나사 거 대신 쏴주라 해서 15억 불 돈을 투입해서 그래서 국가하고 정부하고 이렇게 때로는 잘 합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저 한번 회장들 하면 주구장창 이제 리타이어 뭐 거의 이제 죽을 때까지 하는데 미국 그 창업자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렇게 나가는 것도 우리나라도 조금 한번 생각해볼 점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결국은 기업의 힘은 기술에서 오는 거고 기술이 제일 중요하다 해서 우리나라가 10대 기술을 우리 정부가 이게 선정을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기 얼마 전에 처음으로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다시 여기 10개에다가 2개를 더 이제 해서 원자력하고 요즘 모빌리티라고 뭐 드론 뭐 하늘 날아다니는 거 있죠. 이제 그거 해서 12개를 선정을 했는데 우리 기술력을 보면 2차 전지하고 반도체하고 5G 정도만 지금 저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고 나머지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뭐 인공지능도 아직은 차이가 많이 나고요. 수소도 차이가 많이 나고 해서 굉장히 분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 R&D 투자를 각국에서 하는 거 봐도 우리나라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핵융합 기술은 핵융합 발전소는 저 태양이 타는 원리, 그러니까 핵 폭발이 아니고 핵융합이 되는 거에 의해서 지금 태양이 타고 있다던데 1억 5천만 도 온도로 해가지고 이제 핵융합이 되면은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발전소를 저걸로 완전히 다 바꿀 수 있다는데 우리나라 수준이 75라면 EU, 뭐 일본, 심지어 중국보다 해서 상당히 낮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은 결국은 기술 인재는 이공계 대학에서 오는 건데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이 이제 최근에 뭐 QS 발표된 것도 뭐 서울대가 37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저기 영국의 THE에서 하는 거 보면 카이스트 뭐 서울대에서 총점이 보시면 나올 거예요. 75점, 69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서울대 총장이 금년에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서울대 새 총장을 뽑을 때 뭘 가장 우선해서 볼 건가 이제 오세정 총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울대 순위가 갈수록 밀리고 있다. 또 밀릴 것 같다 앞으로도. 그리고 교수 하나 뽑아 올라가더라도 등록금도 안 올리고 서울대 예산이 1년에 1조 2천인데 그 스탠퍼드가 12조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자에 보니까 예일대 같은 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이 31조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래서 이게 이제 서울대가 계속 밀릴 것 같다는데 지금 아까 점수를 보면은 서울대가 75점이었는데 이렇게 하버드, 스탠포드가
95점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조금 내려오다 보면 이제 아시아 뭐 싱가포르 기업도 있고 뭐 싱가포르도 이렇게 92점, 또 이제 차이나도 뭐 패킹 88점 이렇게 했는데 한국이 조금 대학에서 인재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제가 좀 시간 설계를 좀 잘못했는지 제 1차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는 반도체 전쟁이고 하나는 이제 전기차 전쟁. 전기차는 배터리 그렇게 해서 IRA 해가지고 전부 이제 줄서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일 세게 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미국이 전부 목을 죄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반도체에서 솟아나지 못하면은 상당히 중국은 다시 추락하지 않겠나. 그래서 중국이 많이 내부적으로 쓰는 말이 목조른다 해서 차보스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최근에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이제 리커창 물러나고 하면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반도체 무한 지원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국은 반도체에서 코너에 몰리고 있다. 근데 미국이 지금 반도체를 TSMC니 이제 우리 D램 이런 걸 전부 갖고 와서 다 지키하고 있는데, 최근 대만 같은 데 보면 TSMC를 완전히 기술이나 이런 걸 미국에 갖다 바친다. 그래가지고 대만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도 들어보면은 지금 D램이 우리가 제일 강점인데, 여기 저기 보면은 마이크론이 뉴욕주에 1,000억 불 지금 공장을 짓는다는 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게 삼성전자 따라잡자 이러고 있는 모양이던데, 그래서 반도체를 많이 하시는 반도체 연구원의 안기현 전문가 이런 사람 얘기 들으면 80년대 일본처럼 우리도 잘못하면 홀딱 다시 미국한테 다 뺏겨가지고 반도체가 장래가 상당히 암울할 수도 있다. 상당히 저는 그 소리 듣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EU도 반도체를 굉장히 이제 키우고 있고, 한국의 종합 경쟁력이 D램은 1위지만 종합으로 이렇게 점수를 쭉 내는 거 보면 이게 우리 산업연구원에 발표한 건데, 종합으로 하면은 중국보다도 오히려 못한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TSMC를 2030년까지 추월하겠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TSMC 매출액이 보니까 98조 정도 되고 이익이 48조, 49.5%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익률을 삼성전자는 98조 비슷하게 반도체를 파는데 이익이 작년에 24조였습니다. 그래서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투자 금액으로 보거나 해서 제가 보기에는 2030년에 추월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이제 거의 끝으로 가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5만 불, 10만 불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술, 기업, 인재, 이게 가장 중요한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하면은 정말 정치권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노랑봉투법 이런 거 말고 뭐 반도체법 같은 것도 굉장히 늦게 만드는데, 정말 우리가 좋은 제도를,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보면 여기서 스웨덴에서 상속증여세 폐지 같은 게 있었는데, 스웨덴이 한때는 소득세가 100%였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케아 같은 데가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네덜란드로. 그런 나라가 상속증여세를 폐지했습니다.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도 프랑스 연금 개혁, 또 저기 뭐 이스라엘도 이렇게 뭐 거의 전쟁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연금 개혁 지금 하려다가 내년 총선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이런 데 달려 있다. 이 책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데런 에스모글로 이 책으로 아마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나라가 성공했고 왜 실패했는가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역대 부총리들한테 한국 역대 뭘 잘했는가를 한번 다 물었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가령 4대강이다, 또 뭐 금융실명제다 지금 한다고 하면 거의 전쟁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명박까지 있는데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도 추천해봐라. 박근혜, 문재인도 추천해봐라 했더니 추천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지금 뭐 제도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정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가 앞으로, 그래서 서울대 이근 교수가 이 책으로 국가의 추월, 추격, 추락으로 한국경제 다산 경제학상을 작년 가을에 받았는데, 여기서 한국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나라가 무슨 정책을 잘했는지. 그리고 김세직 교수는 그 5년마다 우리가 1%씩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5년 1%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모방으로 성공했는데 앞으로 창조로 가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거다. 그런 상당히 좋은 얘기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본이 왜 추락했는지, 그리고 이 일본이 추락한 것은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1980년도, 1970년도, 79년 세계 1위라고 미국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 게 이제 프라자 합의에 의해서 이제 환율로 해서 꺾었는데, 이 자기네들 그 기존 제조업만 믿고 90년도에 IT 혁명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기 어려운 것은 전부 저 재정으로, 국가 빚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살리기 위해서 해서 지금은 국가 부채 비율이 260%, 그리고 돈으로는 1경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이 0% 금리를 5%로 올려놓으면 일본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국가 부채 이자 갚느니라고 1년에 500조 원을 써야 됩니다. 500조. 1경에 대한 이자가. 우리 1년 예산이 우리나라 660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본이 그렇게 망해 놓은 거죠. 재정 적자라는 게 그렇게 저금리 때는 모르지만 고금리 때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피크 재팬이 일본이 상투치고 어떻게 내려가고 있는가.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날 여기 보면은 일본이 어떻게 추락해 가는가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승리했는지, 미국은 역시 실리콘밸리 등등에서 혁신과 창조, 그걸로 해서 이렇게 미국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하나 더 해야 될 것은 제조업 몇 개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서비스업을 굉장히 키워야 되는데, 서비스업의 GDP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62, 3%, 여기저기 통계마다 틀리지만 62, 3%고 제조업이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65%가 놀고 25%만 뛰어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미국 보시면은 뭐 미국의 로펌들도 그러지만 S&P라 신용평가회사 S&P랄지 뭐 맥킨지 컨설팅이랄지 얼마나 강합니까? 저 신용평가회사 S&P, 무디스 이런데 제가 매출액 가고 순이익을 봐봤더니 매출액이 한 10조 되고요, 순이익도 한 3, 4조씩 돈을 내고 있고, 전 세계 큰 소리 빵빵 치면서. 건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칼레대교 같은 걸 만들었지만 설계는 미국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비스도 굉장히 서비스 경쟁이 우리나라는 너무 없습니다. 너무 전부 자영업 이렇게 해서 이걸 키우지 않으면 10만 불로 가기 어렵다. 우리나라 금융 이런 것도 이제 진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노동 생산성이, 서비스 노동 생산성이 노르웨이가 100일 때 우리가 47밖에 안 되는, 제조업 같은 우리가 상당히 노동 생산성이 높습니다. 좀 떨어지긴 한 70% 이상 가 있는데 서비스가 너무 떨어져 있다. 이 두 여자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한번 봐보십시오. 카타린 카리코, 미라 무라티. 네, 혹시 아시겠습니까? 카타린 카리코는 코로나 mRNA를 개발했던 헝가리 여자고, 미국에 있다가 독일로 가서 이제 생산했던, 그 기술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일으킨, 여기는 오픈 AI 챗GPT 그걸 만든 여자입니다. 그래서 맹렬한 여성들이죠. 이런 여성들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10만 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한 나라를 본다면 이스라엘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같은 데를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 문제가 차이나 침공 이런 것까지 잘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제가 많이 강의를 안 해봐서 이렇게 좀 두서없이 하고 시간 관리도 잘못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연이 너무 재밌어서 사실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질문 시간 줄이고 강연을 더 듣기로 했고요. 그래도 한 분 정도만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은 손을 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잘 모르니까 살살해서. 아주 이 통찰력 있는 좋은 강의 많이 배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그냥 참고 삼아 또 우리 또 김세영 감사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경제계나 경제정책에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실 거니까 해서 한 말씀 드렸으면 합니다.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뭐 100% 공감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5만 불이든 10만 불이든 진정한 선진국으로 또 리딩 국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인데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은 어떤 나라를 벤치마킹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런 면에서는 작지만은 소득 수준도 높고 세계의 고급 정보가 늘 거기를 중심으로 유통이 되는 스위스나 싱가포르 같은 그렇게 되면 그런 나라의 국민들은 최고급 지성들의 아이디어에 가장 가깝게 접하게 되니까 많은 이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환경이 아주 비슷하거든요. 큰 나라들 사이에서 상대적인 위치 그것이 이제 또 국민들한테 자극이 되고 하겠죠.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싱가포르의 리쿠안유 총리가 그 자서전인가 어디서 자기가 가장 잘한 일이 뭐냐 했더니 사실상 영어를 공용어로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거든요. 우리도 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지금 뭐 기술력을 어떻게 하고 또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지만은 아주 본질적인 우리 사회의 변화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략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매경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 전략을 한번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권장관님 말씀 잘 들었고 고맙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잘 그렇게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이제 그 평생 기자를 했는데 지금 감사라는 이름을 이상하게 달고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리타이어할 나이가 돼 있는데 뭐 본령은 이제 다 언론인 기자고요. 신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경력에서 소개를 안 했지만 이제 편집국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편집국장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평생 직업이 이렇게 취재다고 보니까 이제 작년 연말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기 대통령하고 식사할 기회도 있었는데 이제 늘 쉬지 않고 물어보고 표현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저기 건설하면 제가 부동산 부장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주 회장님 뵌지도 그때 뵈서 한 2001, 2년 사이 그 무렵에 뵈고 우리 권도엽 장관님 그다음에 강호인 장관님 그래서 마음속으로 따뜻한 느낌을 늘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오랜만에 남 앞에서 얘기하지만 이렇게 마음속으로 제가 좋아하는 분들 앞에서 해서 조금 더 안정되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강연해 주신 김세영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